네, 신지우입니다. 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얼마 전에 제가 주식을 시작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람인데 이름이 BNF래요. 자기가 존경하는 미국 투자자 이름으로 만든 닉네임이고요. 주식을 하면서 왜 닉네임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본명은 1978년 3월 5일 생인 코테가와 타카시인데 방송에 노출된 BNF의 생활을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좀 전형적인 오덕이었어요. 오덕. 술도 안 마시고요. 외출도 잘 안 합니다. 유일한 취미가 주식이고요. 직업도 주식이에요. 트레이더죠. 방에서 모니터 보고 주식만 합니다. 하루 종일. 먹는 것도요. 주로 편의점 컵라면이래요. 일단 겉으로 보면 어때요? 흔한 개미 같잖아요. 이런 사람이 왜 방송에 나온 거냐? 사실 BNF는 주식을 오래 했으면요.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일본 주식계의 살아있는 전설이고요. 2015년에 추정된 BNF의 자산은 80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8천억이 있다는 겁니다. 자산 이야기를 하자면은 8천억 중 대부분은 지금 부동산이에요. 건물 7채를 다 주식으로 벌어서 샀는데 물어보니까 자기는 임대 수익에는 관심이 없대요. 그것 때문에 산 게 아니고 자산을 분산 관리하려고 샀다는 겁니다. 사는 집은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도쿄 미나토구의 펜트하우스고요. 여기도 맨 위층에 두 집을 개조해서 합쳤어요. 150평쯤 됩니다. 이게 15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재산은 아마 조가 넘을 걸로 예상되고요. BNF가 처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러면 2005년에 일본에서 제이컴 쇼크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증권사에서 제이컴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팔려고 61만 엔에 한 주를 내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직원이 이걸 반대로 적어가지고 61만 주를 1엔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좆된 거죠. 610만 원짜리 주식을 10원에 세일한다는데 이걸 누가 안 사? 산다는 사람이 하도 몰려가지고 제이컴 전체 주식보다 주문 수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나는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살 테니까 100개씩 내놓으라는 거야. 당연히 제이컴의 주식 가치가 내려가는 거죠. 5분도 안 돼서 주식이 폭락해버렸고요. 일본 전체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됐어요.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BNF입니다. 이 사람은 한 700개 정도의 주식 종목을 매일 분석한대요. 제이컴 주식에도 평소 관심이 많았고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샀죠. 근데 사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거야. 1000주 샀는데 또 떨어져. 또 1000주 샀는데 또 떨어져. 결국 44억을 들여서 7100주를 샀어요. 이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이컴 전체 주식의 41.4%였다는 겁니다.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건 단순히 주식을 싼 값에 많이 산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요. 회사 지분 41.4%를 가진 꼴이 되는 거죠. 제이컴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초거대 주주가 돼버린 거예요. 10분도 안 돼서. 주문 실수를 한 증권사는 큰일 났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개인 한 사람에게 회사 경영권이 넘어갈지도 모르는 일을 만들어냈거든요. 이 사태를 책임져야겠죠. 방법은 하나예요. 증권사가 지금 BNF보다 더 많이 사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가장 많이 가진 BNF 거를 사야 된다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팔겠냐고. 하는 수 없이 원래 가격인 600만 원보다 더 비싼 900만 원에 사기로 했어요. 그래도 사실은 안 팔고 기다리면 아쉬운 건 증권사니까 가격을 더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기다릴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개미들이 이걸 못 참고 팔 테니까. BNF도 이 기회에 팔았죠. 그래서 몇 시간 만에 220억을 벌어들인 거예요. 증권사는 4천억의 손해와 시장을 망가뜨렸으니 1000억의 벌금을 또 냈고요. 이 사건으로 BNF가 개미들의 왕, 제이컴남으로 불리게 됐어요. BNF는 1600만 원으로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인데 운만 가지고 이렇게 된 건 아니죠. 그 전부터 꽤 높은 수익을 올려왔고요. 제이컴 쇼크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문제의 주문 실수를 한 그 증권사가 어디냐? 미즈호라는 곳이거든요. 주식에 관심 가지면서 제가 일본 주식은 뭐 없나, 살 거 없나 찾아보다가 제이컴 쇼크를 알게 된 건데 내용이 존나 재밌길래 정리해 봤어요. 그리고 이 미즈호와 관련된 살인사건도 하나 알게 됐거든요. 오늘 이걸 알아볼 거예요. 살인사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경제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즈호 은행의 예전 이름이 후지은행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구후지은행이라고 합니다. 1996년 4월에 이 후지은행 사이타마현 카스가베 지점으로 31살의 오카후지 테루미츠라는 사람이 첫 출근을 했어요. 이제 전임 직원에게 인수인계 받아야죠. 나 무슨 일 할지. 인수인계 내용을 보니까 뭔가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금액이 높은 고객은 은행이 전담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테루미츠도 담당 고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마사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누군지 봤더니 노인 부부인데 남편이 74살의 후쿠다 지로 맹인 마사지사였어요. 아내는 67의 치네였고 척추장애가 있습니다. 업무상 고객의 집도 직접 찾아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서로 영업을 하는 거죠. 이 마사지사에게 돈을 내고 마사지를 받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인수인계 목록에 적혀 있던 겁니다. 노인 부부도 처음 온 자기 담당이 된 이 테루미츠를 잘 대해주면서 꼭 일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같이 사는 첫째 아들 부부와도 식사할 정도로 친해졌는데 그러다 어느 날 테루미츠의 담당 업무가 개인 영업에서 기업 영업으로 바뀐 거예요. 다행히 기존의 개인 고객들은 유지할 수 있었고 운 좋게 금방 중소운송회사를 또 유치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운송회사가 1년 만인 1997년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테루미츠에게 2천만 엔짜리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대출이란 것도 갚을 능력이 돼 보여야 해주는 거죠. 테루미츠가 이 회사 자금 상황을 보니까 2천만 엔씩이나 갚을 능력은 안 돼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마땅한 담보나 보증인도 없는 상태고 그래도 기업이니까 회사 자체의 가치를 신용할 수는 또 있어요. 근데 이때는 마침 일본의 버블 경제가 끝나가던 시절이라 일본의 대출 심사가 엄청 까다롭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거절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고객이니까 적어도 계속 방법을 찾으면서 안전하게 자금 회수가 가능한 상태를 만들자는 식으로 대출 상담을 이어갔어야 하는데 테루미츠가 좀 일이 적성에 안 맞는 건지 사적인 감정을 넣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그 테루미츠예요. 사건이 옛날 거라 좀 좋은 사진이 없습니다. 사정이 딱하니까 어떻게든 대출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건 자기 생각이고 아무리 서류 만들어 와서 올려봐야 은행이 허락을 해주겠냐고 이거를. 이런 문제에 테루미츠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가깝게 지내던 후쿠다 지로의 부부를 찾아간 겁니다. 내년부터 생기는 특별 정기 예금 상품이 생겼다면서 이거 사실요 고객님 은행이 개인에게는 해주지 않는 상품인데 특별 고객이시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지랄을 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본 부부는 나쁘지 않은 조건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을 빼 특별 예금을 듭니다. 이 돈이 마침 또 2천만 엔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속은 거죠. 실제로 특별 예금은 없었고요. 테루미츠가 위조한 서류였어요. 테루미츠 입장에서는 그 운송회사 살리려고 선한 거짓말을 한 거죠. 하지만 어쨌든 문서 조작과 고객 기망을 통한 사기예요, 이거는. 자기 고객인 회사 살리려고 또 다른 고객을 이용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 돈을 은행이 승인해 준 것처럼 먼저 1,000만 엔을 운송회사에 보내요. 운송회사가 약속 날짜에 이자와 대출금은 상환하면 후쿠다 지로는 안전하게 돈 회수하고 회사에서 받은 이자까지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테루미츠가 다 중간에서 잘 조율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특별 예금 이자로 알았겠지만 회사도 부도를 막을 수 있으니까 양쪽 다 테루미츠에게 속았을 지언정 결과적으로 잘 끝나버리면 서로 이득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대출받은 운송회사가 반드시 돈을 갚았을 때만 다들 좋게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1,000만 엔으로 운송회사는 부도를 막지 못했고요. 오히려 2천만 엔을 더 빌려달라고 전화했어요. 테루미츠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빌려준 1,000만 엔도 아직 상환이 안 됐는데 추가로 2천을 더 빌려주기에는 부담이 됐거든요.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마음 같아서는 빌려주고 싶죠. 근데 그러려면 이 부부를 또 속여야 돼요. 거기에 이제는 돈을 더 빌려줘도 부도를 막거나 갚을 수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한 테루미츠는 이번 부탁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일이 터지는 거죠. 관리하게 된 다른 회사의 대출 승인이 거절된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관련도 없는 회사에서 영업직이라는 거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계약을 하면서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대출 거절이 돼버리면 실적으로 남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후쿠다지로 부부 계좌에 이자를 넣어줄 돈을 자기 성과급으로 좀 메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운송회사가 돈을 못 주고 있으니까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든 운송회사가 살아나서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문서 위조 대출을 한 번 더 합니다.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어렵지도 않고요. 운송회사가 요구한 2천만 엔을 전부 빌려주지도 못해요. 왜냐면 후쿠다지로 부부가 맡긴 돈은 2천인데 1,000을 먼저 빌려줬잖아. 1,000만 엔 남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돈까지 추가해서 1,700만 엔을 보내줍니다. 이게 30년 전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죠. 여기서 또 큰일이 일어나요. 운송회사는 아직 돈을 갚지 않았는데 테루미츠가 다른 은행으로 발령이 나버립니다. 이제 후쿠다지로 부부나 이 돈을 빌려준 운송회사는 테루미츠의 고객이 아닌 거예요. 테루미츠는 자기 자리로 올 사람에게 당연히 이 일을 인수인계 해줄 수도 없죠. 아무도 모르게 빨리 운송회사에게 빌려준 모든 돈을 받아서 후쿠다지로 부부 계좌에 넣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고 후쿠다지로 부부도 슬슬 이 테루미츠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범행 동기입니다. 테루미츠는 은행을 옮기는 순간 2번의 불법 대출이 드러날 게 뻔하니까 그 전에 사람들 입이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날이 1998년 7월 2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은행 영업용 차로 외출을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히메이야역 주차장인데 이 근처에 이제 노인 부부가 삽니다. 짐을 포장할 때 쓰는 비닐과 끈을 사가지고 5분 거리에 있는 후쿠다지로 부부의 집을 찾아간 거죠. 자주 가던 집이고 워낙에 친했으니까 아들 부부가 없는 시간을 알았어요. 노리고 간 거죠. 오전 11시 30분 집에 들어와서 전근을 가게 됐으니 마지막으로 이번엔 자기가 어깨를 주물러 준다면서 눈이 보이는 아내 츠네부터 죽입니다. 그리고 남편인 후쿠다지로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전근을 가버린 거예요. 시신이 이틀 뒤에 발견되는데 발견자가 테루미츠에게 인수인계를 해준 그 전임 사원이거든요. 이 사람도 개인적으로 친한 관계예요. 후쿠다지로 부부랑. 그래서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고 있던 거죠. 경찰은 평소에 이 부부 집에 자주 오던 사람들부터 조사를 시작했고요. 테루미츠는 금방 용의자로 몰렸어요. 테루미츠도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벌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되고 자기 범행을 다 인정했어요. 4일 만에 사건이 해결되는데 검찰이 사형 구형했거든요. 하지만 무기징역 나왔고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사형 받으려고. 2심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판단을 이해는 하는데 이게 사리사욕을 쌓기 위한 범행이 아니고 테루미츠가 일하던 은행도 자기 직원이 저지른 사건에 책임을 느낀다며 금전 배상을 했어요. 그래서 기각한다면 무기징역이 확정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구후지은행의 회장과 대표, 이사진 16명이 3개월 감봉받았고요. 테루미츠가 일하던 은행 지점장은 강등돼 버렸어요.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뭐냐? 이 이야기가 또 중요시 됐는데 당연히 테루미츠의 문서 위조를 통한 불법 대출 그리고 살인이죠. 하지만 그 당시 일본 경제 구조상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말도 많이 나왔어요. 이걸 좀 알아보자면은 80년대 버블 경제 시절의 폐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 일본은 진짜 엄청났어요. 일본의 그때 최대 통신 기업이 NTT라고 우리나라의 SKT 같은 거죠. 1988년에 NTT 시가총액이 2,768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같은 해에 우리나라 GDP 국내 총 생산량은 2,023억 달러였거든요. 우리나라의 전체 생산량이 일본의 대기업 하나 70%밖에 못 따라가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일본 엄청났습니다. 미국보다 잘 살았어요. 그럼 일본의 버블은 어떻게 시작된 거냐? 부동산의 영향이 컸거든요.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이 모여서 미국의 달러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나라의 화폐 가치를 올리는 환율 조정 합의가 있던 거예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엔화였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오르면은 국가 간의 거래에선 유리해요. 근데 그 나라 안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거든요. 다들 돈이 많으니까 물건 사는데 아무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값어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길어지면 경기 침체 오겠죠. 이 위기를 대비해서 일본 정부는 금리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기업에게 이자를 받아 나라의 현금 보유를 늘리겠다는 건데, 근데 막상 기업들은 다 돈이 많으니까 대출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때 일본의 히타치나 소니는요, 미국의 IBM, 인텔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현금 보유량이 어마무시했어요. 존나 많았어 진짜. 방법은 대기업 밑에 자회사들이 수출 품목을 늘려서 해외에 물건을 더 파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공장을 늘려야겠죠. 물건을 많이 찍어야 되니까. 공장을 지으려면 기업이 땅부터 사야 돼요. 근데 나라가 마침 부동산 대출 규제를 낮춰줬잖아. 너무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기업들이 경쟁하듯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는 김에 좋은 위치를 원하겠죠. 자기 회사랑 가깝고 도로 잘 깔려있고 이런데, 이런 곳의 땅값이 무진장 뛴 거예요. 그래도 산다는 사람이 널렸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땅을 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굳이 우리가 공장 짓고 노동자 고용하고 제품 찍어내서 외국에 파는 것보다 가만히 있다가 땅값 더 오르면 이거 땅을 팔아버리는 게 더 쉬운 장사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던 은행들이 많은 돈을 벌었어요. 땅 살 때 모자른 돈은 은행에서 빌리고, 당연히 은행은 규제도 풀렸겠다. 닥치는 대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은행의 가장 큰 수입원이요, 이때 개인 예금이 아니라 대출 이자였던 시기예요. 은행이 합법적으로 대부업 놀이를 하는 겁니다. 다들 돈 많으니까 약간 신용 떨어져도 누구나 갚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은행이 심지어 대출 고객을 유치하려고 이벤트 행사까지 열 때예요. 그냥 은행에 들어가서 우리가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은 은행원이 가서 돈 갖다 줄 때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또 은행은 어때? 그만큼의 영업 직원이 필요하겠죠. 빨리빨리 상담해줄 직원들을 뽑아야 됐어요. 그러면 어때? 자격 미달인 직원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후지은행으로 취직한 게 바로 이 테루미츠였던 거예요. 이 사람 체대 출신이에요.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고 은행 직원들 말로는 많이 노력했지만 실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관련 학과를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성격상 거절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은행이 무턱대고 뽑아가지고 영업을 시키니까 뭐 경제학도 몰라, 은행 지식도 몰라, 고객 부탁에 끌려다니다가 불법 대출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 해도 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운송회사에 돈을 빌려준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테루미츠는 회사를 작게 경영하던 아빠가 생각나서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테루미츠가 후쿠오카현 출신이고요. 3남매 중 장남인데 아빠가 운송회사를 했습니다. 아빠 회사가 자금난으로 문을 닫았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피해자인 노인 부부 이야기도 좀 하자면은, 맹인 마사지사인 남편은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안 좋았어요. 성인 되면서 점점 눈이 보이지 않았고요. 실명하면서 마사지사로 일했는데 영업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은행원들과 서로 고객 관계였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건 현장이었던 집도요, 노인 부부가 버블 경제 때 우연히 가지고 있던 땅 가격이 오르면서 큰 돈을 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같이 살려고 그 집을 샀다가 테루미츠를 만나면서 살인을 당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버블 경제는 일본인들이 뭐 굉장히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은 기성세대가 그 시절을 말하는 건데, 알고 보면 이면에는 엄청난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 문제점들이 실제 범행으로도 이뤄지면서 꽤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이런 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주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사건이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90년대 버블 경제의 폐해로 찾아왔던 은행원 고객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